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이 얘기부터 정치권은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 양당 지도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의전과 배려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 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에서 열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은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광부회입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대단한 성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 대행은 현금 지급하고 어음만 받아온 또 회담이라고. 어쩜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권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을지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고요. 네네. 실제로 받아온 결과물이 있을 텐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마 일본의 입장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어떤 입장 보는지 봤는데 비교가 되거든요. 네. 스가 총리가 갔을 때랑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랑. 물론 시기적인 것도 있지만 일본은 아마 제게 보기에 먼저 우리가 일본어로 한다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전이라든지 마스크도 쓰고 하게 됐고요. 예. 사실 일본은 뭔가 미국에 준 게 없었죠. 투자도 없었고요. 물론 백신도 정부와의 협의라기보다는 아마 화이자의 CO와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접 정부 협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야당 대표가 이번 회담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뭘 줄 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아쉬운 걸 많이 들어줬어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투자 같은 거. 그다음 우리가 또 아쉬운 거는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판문점 선언 같은 거 이어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대등한 외교를 하게 된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게 맞는 것이고 백신 문제는 저는 아마 이번 회담에 아주 핵심적인 이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민현주 전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순방 나가시고 나면 성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외교나 정책 라인이 조율을 다 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두 정상이 만나는 거라 성과가 없는 사실 순방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본적인 어떤 성과, 미사일 지침 폐지라든지 종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조금 걱정됐던 한미 관계가 좀 더 공조로 함께 나아가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국민들의 불신을 좀 걱정들을 좀 덜어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백신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겠다. 사실 저 나이 때 아직 제가 맞고 싶어도 못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나 다른 어떤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골라서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네. 전 세계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고 했으면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 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번 협상에서 끌어냈어야 되는 건 백신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성과가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연히 어음 준 거 아니냐, 현금 주고 어음 받아온 거 아니냐. 근데 그 어음에 언제인지 대략적인 계절도 안 써 있고요. 대략 수량도 안 써 있는 그런 정말
그냥 뭐 백지 그냥 하나에다가 사인 하나 해온 정도 아니냐라는 그런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나 싶어요. 예. 지금 뭐 병에다가 원액을 그대로 가져와서 병에 담는 수준인 거고 그 기술 이전도 아니고요. 근데 그 생산하는 걸 품목을 우리나라 국내에 어느 정도 언제 얼마만큼 또 국내에 소비를 통해 소비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서 백신 관련해서는 거의 얻은 게 없다. 오히려 44조 주고 55만 얻은 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미치는 장사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는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미 공조에 대한 성과는 두 분 다 좀 인정을 하시는데 백신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백신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좀 난제가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임기 말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계기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백신 수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이 백신이 사실은 이제 스가 총리가 갔을 때도요. 화이자 뭐 1억 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아마 화이자 CEO는 지금 협의 중이다 이랬어요. 또 예. 국내에 돌아와서 의회에서 확보한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확보한 거다 이랬거든요. 예. 일본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때도 굉장히 급했죠. 스가 급했는데 지금 일본이 그 백신 접종하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됩니다. 한 3~4% 정도밖에 안 돼요. 1차 접종한 게. 그만큼 접종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보면 1억도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뭐 확실하게 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인구 2배 정도 되는 9,900만 병분을 확보했고 그거를 이제 지금 접종 중에 있는 거거든요. 11월 말까지 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신뢰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는 1년 남았습니다만 대선까지는 9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긴 힘들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 이전 상태로만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뭔가 새로운 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걸 어렵겠지만 이미 합의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켜나가는 그런 남북 간에 뭐 협상을 새로 튼다든지 아니면 북미 간에 지금 단절돼 있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은 별게 없지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걸 예. 좀 이어가는 바이든 정부한테 이어주는 역할. 저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평가를 한 것처럼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조만간 내놓으면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을지도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늘 나온 게 있는데요. 긍정평가가 조금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이 격차가 조금은 벌어졌는데 저 조사 기간이 지난주 월화 그리고 목금입니다. 그래서 월화 주 초에는 부정평가가 좀 올라가고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추세가 있었던 반면에 또 목금에는 그게 반대로 긍정평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저 여론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국정수행평가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볼까요? 민현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는 일단은 뭐 오랜만에 순방하셨기 때문에 한미도 정상 외교였고요. 그래서 좀 호평 중심으로 많이 나오곤 있죠. 그리고 일부 이제 여론에서도 특히 한미 관계가 정상 궤도로 다시 오르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친중 외교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 전통적인 우방 중심의 외교로 선회한 거 아니냐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번에 방미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는 백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55만 명 군인들에 대한 것이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떻게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점에서 큰 기사거리는 되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국민들께서도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백신이 당장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특히 대통령께서 약간 민심과 이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55만 명분 백신에 대해서 깜짝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55만 명분의 깜짝 선물이라는 그 발언에 더 깜짝 놀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심과 이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방미 성과로 잠시
뭐 잠깐 뭐 한 주 동안은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지지율 하락세는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뭐 저는 아마 미사일 주권 확보 이런 거는 아마 국민들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동안 어찌 보면 이게 뭐 비정상적인 거죠. 뭐 일본이나 일본은 아닙니다만 중국이나 북한은 그런 제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존심 문제거든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지금 지지율 하락에 보니까 40대 호남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조사가 예.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찌 보면 안 좋은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 지지층이거든요. 40대 그리고 호남. 이 부분이 어쨌든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 제가 보기엔 뒤에 정당 지지율 나오겠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이 낮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빨리 제가 보기에 정당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위로 예. 끌어올려야 된다. 저는 네. 아마 현재 지금 지도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미사일 주권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셨고 또 백신 관련 성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정당 지지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0.5%포인트 오른 35.9%, 민주당은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9.7%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의 이 우세한 정당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그때도 약간 그 이후에 쭉 올라가다 그 이전에 쭉 올라가다가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약간 주춤했었어요. 당내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약간 국민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발언들이나 이제 정당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약간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의 그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일정 부분 한 타당한 이제 분석이었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은 저희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려고 하나 보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현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호남권에서 민주당은 하락한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이제 나아가고 있죠. 앞지른 것은 아니지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호남에서의 특히 40대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촛불 정부로 인해서 호남이 전폭적인 지지를 90% 넘는 지지를 보냈다가 최근에 민심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이반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부동층 내지는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면서 이동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라고 보고요. 물론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냐 또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은 국민의힘에게는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에게 호남이라는 지역은 네. 그야말로 넘볼 수 없는 성역 그렇죠. 정도로 네. 인식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호남 지역에서 큰 이전만 같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은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변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특히 5.18 41주년 기념식에 뭐 정식 초청을 받았다든가 네네.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가서 뭐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는 모습들 분명히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메시지를 좀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만큼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이 전당대회 국면만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했지만 그렇게 지지율 많이 못 올렸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크게 이벤트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굉장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영남 수도권 구도로 갔으면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구 대결로 가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시대 교체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 갖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벤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호남에서 뭐 90% 지지, 그건 저는 뭐 꼭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지율을 나눠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에서 지지율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뭘로 할 거냐 이 부분이 저는 아마 지금 지도부가 새로 들어와서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찌 보면 크게 변화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더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도 5월 말, 사실 6월 1일 전에 거의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재산세 종부세 부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유예 기간도 끝나는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법으로 할 것도 있거든요. 너무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마 송영길 대표가 고민은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됐다. 지금 이게 시간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 이게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더 지지율에는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어서 이 부동산 세제나 아니면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저는 이번 주 내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봉화마을에서 열렸는데 정말 이미 출사표를 던진 대권 잠룡들 여권에 그리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예상되는 잠룡들 모두 총망라가 돼서 출동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현재 진보 여권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반 이재명 전선이 좀 짜여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금 미리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관측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아마 경선 연기론이었을 거예요. 경선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확실하게 짜여져 있다 그러면 경선 연기론이 아마 세게 붙었을 거예요. 세게 붙고 그게 지금까지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알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분인 것 같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뭐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이랬고 그러면 사실은 그 구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크게 잡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얘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연기는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하는 것 원칙을 깨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장 선거도 뭐 당원 개정해서 이제 냈다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물론 이제 컷오프가 이제 6월 말 정도에 하면 6명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도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뭐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범야권 후보 판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당내 네. 주자들뿐만 아니라 뭐 바깥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그런 대선 플랫폼을 만드는 좀 전초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당 내에서는 좀 아무래도 인물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속이 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그 당내 주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우량주라고 저희들은 이제 나름 평가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이제 대선 주자들이죠. 대선 후보군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평가가 우량주라는 이제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훌륭한 분들까지도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해서 내년 대선에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뭐 그분들에게 당으로 들어와라 어쩌라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제 6월 11일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이 전당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부가 구성될 겁니다. 예. 그 지도부가 구성돼서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내년 대선을 위한 대선 포석을 위한 대선의 어떤 그 준비위원회 어떤 경선 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후보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후보를 선발할 것인지 그 대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번 전당대회 룰이요. 지금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왈가왈부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사실은 이전까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보였던 그런 진일보한 포용적인 전당대회 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약간 퇴행적인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만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당원대 일반 국민의 비율이 지나치게 당원의 비율이 높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국민의 비판들을 좀 받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 아니라 외부에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모셔오기 위해서라도 내년 대선 룰을 위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국민의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대승적인 차원의 룰을 좀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 사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대승할 수 있었던 건요. 이길 거라고는 대충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까에 대해서는 다시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 국민 여론을 담아낼 수 있었던 저는 경선 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 대선을 위한 대선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후보도 그리고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경쟁을 펼치고 더 나은 후보로 선발을 해서 내년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저희 뭐 화면 자막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김기현 대표 대행은 칠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칠룡이 누군가 이렇게 쭉 봤더니 과연 이분들을 야권의 대권 주자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현직 감사원장이고 네. 김동연 부총리도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표명을 안 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것을 뭐 가두리 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했는데요. 야권에서 이렇게 뭐 칠룡으로 규정을 하고 대권 네. 주자들을 이렇게 네. 포석하는 어디에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현직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네. 있죠. 그리고 본인은 말씀은 굉장히 중도적으로 하셨지만 거의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듣고 있고요. 그럼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 실정을 잘 지적을 했고 더 나은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사실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직접 대선에 나오든 안 나오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대선에 직접 출마하고에 안 하고와 상관없이 사실은 야권, 범야권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 나가자는 데서 큰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인재다라는 차원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본인의 의사, 대선이라는 거는 본인이 정말 적극적인 의지와 욕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예. 정말 힘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 의사를 보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범야권의 후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틀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인지 대선 경선 관련된 그 과정들 그 룰을 먼저 정하고 그분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정말 전 국민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룰을 정한다면 저는 뭐 밖에 있는 후보들도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시면 약간 간보기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내 대선 행보에 유리할까 아닐까라는 간보기 하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적극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중요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당권 레이스 가열되고 있는데 앞서서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는 그렇게 큰 재미가 흥행은 없었죠. 네.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흥행은 그렇게 큰 못했죠. 흥행을 네, 거두지 흥행, 못했는데 이 한 달여 만에 펼쳐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네. 그래도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기는 그렇죠. 충분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민주당 여권에서 볼 때는 뭐 인물이어도 좋고 뭐 현상이어도 좋습니다.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해서 보고 아니, 계십니까? 부럽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뭐 이준석 최고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은혜 이런 분들이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지난번 전당대회는 아니고 그 지난번에는 아마 이제 박주민 의원이 나왔지만 별로 그때 좀 3등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막 세대 교체를 세게 들고 나오진 못했거든요. 예. 그만큼 어찌 보면 짓눌려 있다라고 보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 될 사람 그대로 뻔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흥행이 별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호영 대 나경원이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그대로 흘러가겠지 생각했을 텐데 지금 초선이라든지 아니면 30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세대 교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분위기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로 보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9년에 아마 오세훈하고 황교안 나왔을 때는 황교안이 강력한 대권 주자고 당심을 얻었어요. 오세훈은 민심 얻었지만 그래서 이제 졌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되긴 했는데 지금 나경원 대 이준석 구도라고 보면 나경원 전 대표가 뭐 강력한 대권 주자는 아니고 그리고 또 황교안 때만큼 많은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아마 뭐 지지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준석 최고가 민심을 얻지만 당심도 얻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바뀌었을 때 송영길 대표가 아마 82학번인가 그래요. 네. 이준석 최고가 85년생이고 그러니까 학번 나이로도 벌써 3년 차이 나는 정도거든요. 거의 뭐 23년, 22년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협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민주당은 올드해진 거고 이제 그런 구도로 가서 대선 때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대선 이대로 가면 이제 민주당 후보 대 문재인 정부 사람 이렇게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말씀은 안 하지만 세 분들이 다 문재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나마가 다행인데 정당이 바뀌었을 때는 또 새로운 대선 주자들이 또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지 않는 40대 이런 변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가 좀 주목이 되는데 네.
그러고 나면 좀 분위기 반전이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분위기 반전의 예비 경선 지금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치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 지금의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국민들의 여론은 그거 같아요. 민심은 국민의힘은 정말 DNA까지 바꿀 각오를 하고 변해라라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한 개인적인 매력도 있고 지도력에 대한 높은 평가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네. 국민이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황골 탈퇴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대가 굳이 젊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심이 더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담아내는 그런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건데 사실은 다른 후보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영선이나 뭐 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민심에 더 다가가서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예비 과정이죠. 예비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변 파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예비 이제 저희 27일, 28일에 1차 컷오프 발표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서도 저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돼요. 왜냐하면 민심과 당심이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일부 후보가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판단 착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그분들은 안 뜨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심도 민심으로 가고요.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까지 대선 후보 뽑는 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민심과 당심이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1차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본선에서도 2차 결과 6월 10일에 나오는 본선에서조차도 민심과 당심이 수렴되는 그 후보가 바로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자리를 두고 8명이 이제 도전장을 던졌고 5명으로 어떻게 또 추려질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